안녕하세요. 김보엽의 더 정치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총선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주요 정당들이 이미 공천 확정자를 발표하기 시작했고요. 경선도 본격화하고 있죠. 3월 7일 새 일간지가 야권의 큰손 3명 인터뷰를 일제히 실었습니다. 문재인, 김종인, 안철수 이 세 사람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한겨레가 만난 문재인 전 대표 얘기부터 좀 하면서 야권연대 가능성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김의겸 선임 기자께서 직접 문재인 인터뷰를 하셨죠? 네, 양산에 내려가서 했습니다. 예, 진짜로 편해 보이던가요? 뭐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달 뒤면 자신과 당의 정치적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가 있는데 편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인터뷰 내내 좀 얼굴이 좀 굳어져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살고 있는 양산집 그 자체가 문 대표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양산집이 정말 심산위곡에 자리 잡은 집인데 인터뷰 끝난 뒤에 이제 자기 집 구경을 좀 시켜줬어요. 자랑 겸 해서 꽃나무, 풀, 기르는 개, 또 개울이 바로 앞으로 흘러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생기가 나고 그리고 편안한 얼굴로 대해줬습니다. 그 중에 그런 표현을 하던데 바로 앞에 이제 산이 자리 잡고 있는데 서울에 봄이 오면 서울의 꽃나무와 들꽃들은 한꺼번에 쫙 폈다가 한꺼번에 확 친다. 그런데 이곳 부산의 꽃나무들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순으로 이렇게 핀다. 저 앞산이 부풀어 오르면서 나에게 다가온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산집이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전에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지키고 했던 혁신안을 많이 망치고 있는 것 아니냐. 가끔 더민주의 정체성과 어긋난 대화를 해서 문재인 대표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 사실 인터뷰 요청은 한 달도 넘었습니다. 그 대표 사퇴한 직후부터 제가 몇 차례 계속 좀 인터뷰를 해달라고 졸랐는데 워낙 자신의 위치가 조심스러웠는지 계속 응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 금요일에 인터뷰 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김종인 대표와의 관계를 좀 요리조리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계속 그걸 이제 김종인 대표와의 관계를 무마하고 또 김종인 대표를 두둔하는 발언을 계속해요.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신뢰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사이에 틈새를 벌리려는 이간질하려는 세력들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이 당의 어떤 핵심 지지층 이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인터뷰에 응했구나.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리조리 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종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감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했는데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말일 거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다. 모든 걸 선의로 해석을. 그렇죠. 그러니 안철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로 일을 해라. 시도를 해라.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본인이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모든 걸 정말 선의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경북하고 강원도 이런 좀 험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출마한 후보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좀 움직일 거다. 이 부분을 또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느낀 감은 어땠습니까? 이 당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 불협화음 이런 게 있는데요. 실제로 당은 지금 이번 선거를 총선을 친노, 문재인, 운동권 이런 색깔을 최대한 빼고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죠. 그걸 문재인 대표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당의 어떤 공식적인 흐름, 공식적인 선거 운동과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좀 조용히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사에서는 자유롭게 네, 움직이겠다. 뭐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예, 표현을 내 마음대로 썼는데 경북, 강원 이런 데가 거의 말하자면 당선 가능성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을 요란하게 가겠다는 게 아니고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가서 그냥 후보 격려하는 수준 정도로 그렇게 다녀오겠다. 조용히의 네. 방점이 있는 거지 내가 곧 움직이기 시작하겠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시네요. 네, 그런 이런 뜻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에 여론조사 리얼미터인가요? 8주 연속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네. 그런 분은 보통 총선에서 대단히 지원 자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에서는 잘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역풍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겠죠. 문재인이 또 왔다 갔다 하면 뭐 친노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좀 새누리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당장 국민의당에서도 그 문재인 대표 인터뷰 기사가 나오니까 성명서를 내서 상황 정치하고 있다 이런 지금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제가 이제 상황 정치를 하는 것 같으냐 아니냐라고 제가 김어김 기자한테 물어본 겁니다.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뷰를 하고 나서 오히려 김종인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 인터뷰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 뭐냐라고 저에게 오히려 이제 탐문을 해오더라고요. 평소에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계속 연락을 하고 실제로 무슨 리모트 컨트롤을 누르는 입장이다. 그럼 굳이 그렇게까지 김종인 대표 쪽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대표는 눌러도 안 눌러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너무 또 그렇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꼭 적절하냐 이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그 대선 주자들이 이제 총선 때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자기가 출마했을 때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좀 미리 그렇죠. 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그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 지역 유권자들한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은 내 중요한 민주화 동지인데 내가 중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지역 유권자들은 저 사람을 우리 동네 국회의원으로 만들면 저 사람이 나중에 장관도 되고 우리 힘이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죠. 우리 동네도 이제 크게 발전을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찍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는 기존 대선 주자들의 그런 총선 지원 유세하고 전혀 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좀 약간 좀 걱정도 돼요. 그렇게 너무 또 위축돼서 조용히 움직일 경우에 그 효과. 사실은 반대로 좀 적극적으로 좀 다니면서 문재인 후보 좋아하는 유권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분들한테 이 후보를 찍어주셔야 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정치인의 화법이 아닌가.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후보자의 성향, 또 이제 그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각 지역의 후보자들이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군요. 본인에게.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떻게 골라서 간다기보다는 요청하는 것에 응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되 대선 주자가 너무 자기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방식. 뭐 이런 게 되겠네요.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 전 그게 궁금해요.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에 이번 총선 결과가 나쁠 경우에 나의 정치적 미래가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번 총선과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좀 연결짓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처럼 총선 전면에서는 쭉 빠져 있을 경우에 이번 총선 결과가 좋건 나쁘건 간에 그 공과를 문재인 전 대표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저는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권한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거죠. 공천을 지금 문재인 대표가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근데 잘못되면 책임져라? 저는 그건 옳지 않고요. 우리 국민들 정서가
그렇게 작동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사퇴할 때 여권의 과반수를 저지하지 못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떤 식으로든 지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좀 묘한 상태죠. 김종인과 문재인 두 사람의 관계가 저는 그 2인 삼각관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이 같다 할지라도 서로 한쪽 발만 같이 걷는 거지 양쪽은 지금 따로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인 삼각 경주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서로 잘 호흡이 맞아서 한 발 한 발 잘 내디딜 수 있다면 좋은 성과를 내는 거고 그게 서로 엉클어지면 이제 같이 넘어져 버리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은 이제 공동 운명체고 2인 삼각 경주를 하고 있는 묶여져 있는 관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목표치에 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여당의 과반을 저지하지 못하면 책임지겠다. 사실 지금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리가 없거든요. 지금 구도로 보면. 또 뭔가 좀 과도한 목표 설정을 한 게 아닌가. 뭐 그 당시에 이제 정치 지형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는 현재 의석이 이제 107입니다. 그 정도면 내가 전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제가 봐도 그게 타당해 보입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하고 분열된 상태에서 현재 의석을 지키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표가 너무 과도하면 나중에 국민들이 평가를 할 때 에이 저건 처음부터 좀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제시해 놓고 뭐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는구나. 저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오히려 국민들이 용서를 해줄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현재 가장 큰 화제 인물을 아닌가 싶어요. 말 한마디 하면 정치권이 들썩들썩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김종인 리더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를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히딩크에 비유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리더십. 글쎄 뭐 일리가 있죠. 무협지 비교하면 이제 강호에서 처음부터 무협지 얘기 계속 하세요. 보지 못하던 이상한 초식을 권법을 들고 나와서 지금 선보이고 있고 기존 강호의 강자들이 좀 당황하고 있죠. 아니 저게 뭐 무슨 권법이지 하고 말씀하는 거 보면 심각하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툭툭 던지죠. 그런데 아까 히딩크를 말씀하시니까 정말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히딩크가 말도 안 통하는 다른 나라에서 온 분인데 김종인은 이쪽 동네가 아니라 보수 동네에서 주로 놀던 분이 넘어왔다는 점. 그리고 히딩크가 와서 기존에 한국 축구계의 고질적인 인맥, 항맥 이런 걸 탈피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김종인도 이른바 개파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한적으로도 그때 히딩크가 왔을 때 아마 한 1년 정도 남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히딩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김종인 대표도 말하자면 지금 한두 달밖에 남지 않은 이런 구원투수의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또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히딩크는 그런 고질적인 항맥, 인맥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새로운 인물을 만들었죠. 박지성이라든지 전혀 그동안 한국 축구계에서 잘 보지 못하던 선수를 발굴해서 키운 육성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김종인 표 인물은 아직까지는 잘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김현종 씨가 이제 들어왔지만 그렇게 뭐 파괴력 있는 분 같지는 않고 이제 히딩크는 거의 아버지로 불렸잖아요. 그랬죠. 그만큼 이 선수와 감독 간의 이 정서적인 혼연일체가 이루어졌는데 김종인 위원장 대표는 그 정도까지 지금 당과 혼연일체가 돼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좀 있고 오히려 당이 지금 시끌벅적 할 상황에도 저 양반 가버리면 어쩌나 하고 입 닫고 그 점이 차이가 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일 큰 건 히딩크 감독은 계약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데 과연 김종인 대표는 이 계약이 뭐 문서로 사인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총선 이후에도 과연 김종인 대표의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런 건 제가 여러 차례 좀 느낀 적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를 며칠 동안 하고 이걸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데 야당 지지층이 뭔가 국회의원들 또 야당에 대해서 실망하다가 모처럼 좀 뭘 좀 하는구나 해서 야당의 지지자들이 막 지지를 보낼 때 이제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며칠 동안 할 얘기 다 했으면 이제 그만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야당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구나.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30, 40대 감수성하고는 좀 많이 다르구나. 지금 이제 공천 과정에도 이제 그런 게 걱정입니다. 누구 이제 물갈이 한다고 컷오프 시키는 것까지는 가능할 텐데 그 이후에 그럼 그 탈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좀 무마해서 이제 출마를 안 시키게 하느냐.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이제 과거에 야당 대표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리더십을 김종인 대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천 이후에 어떤 그 출렁이는 야권 지지자들과 의원들을 어떻게 다독일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봐야 이분이 리더십이 진짜 뛰어난 사람인지 아닌지 좀 검증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정치판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걸 보면서 SNS에서는 어떤 표현까지 생겼냐면 갓종인이라는 표현도 나왔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신종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기억에 나는 게 2004년인가요? 새천년 민주당에 처음 영입돼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아마 상당히 주요한 위치에서 총선 우리 민주당이 이긴다 뭐 이런 비례 2번이었죠. 그래서 백석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쪼그라들었어요.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 기억에는 그 이재호 의원하고 장상 후보하고 그때 그 재보궐선거를 치른 적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은평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 문국현 의원이 당선됐다가 배지가 떨어지고 재보궐선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그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에 이재호가 지고 장상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망이 막 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전망. 개표 중에 그런 전망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표를 해보니까 이제 이재호 의원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거 wishful thinking이라고 그러죠. 희망 섞인 관측도 하는 분이구나.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야권 통합 제안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게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냐. 이 정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때부터 지금 쭉 출렁거리고 있어요. 일단 국면 전환용은 아니고요. 이번 머릿속에는 필리버스터가 그렇게 엄청나게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할 얘기 다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걸 국면을 바꾸려고 생각은 안 했던 것은 확실하고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철수 의원이 이 통합에 응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복당을 허용하겠다. 안철수 신당에서 다시 우리 당으로 돌아오면 복당을 허용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려고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상대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변에 만류가 좀 있고 해서 그럼 통합을 제의하는 쪽으로 약간 수정을 했던 그런 그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란 보통 생각을 하면 그럼 당대당 통합인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건 아니었던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좀 무너뜨리고 제압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통합 제안하는 과정도 보면 이 정교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메신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게 아닌가 싶은데. 중간에 있는 메신저라고 하면 국민의당과 더민주 사이에 있는 그렇죠. 중간에 메신저가 지금 뭐 있어서. 대부분 다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알려져 있으면 얘기하세요. 최재천 의원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복귀를 해보면 김종인 대표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서 통합 연대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건의를 하면 그냥 놔둬도 찌그러드는 당이다. 그러니 자꾸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아예 말하자면 실무진에서 건의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최혜천 의원이 중심이 돼서 뭔가 이제 제안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응하는 방식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거의 뭐 안철수 빼고 들어와라
이런 식의 이 좀 험한 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정교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겠죠. 조금 더 그 당을 흔들 수 있고 국민의당을 흔들 수 있고 그걸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안철수 의원을 고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고 좀 거칠게 뱉어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안철수 의원의 아주 강도 높은 반발 그리고 지금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매듭이 한번 지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뒤로 지금 후속 프로그램이 없는 거죠. 김종인 대표 쪽에서. 통합 제의를 한 다음에 김종인 대표의 태도 또 비공개 발언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안철수 의원은 뭐 당연히 반발을 하겠지. 내가 뭐 통합은 처음부터 안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야당이다. 이렇게 투표에서 심판을 해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통합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건 확실하고요. 아무튼 그 소기의 목적은 어느 정도 좀 달성을 하는. 그만큼 취약했다고 봐야겠죠. 국민의당의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냥 톡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터질 그런 지금 상황이었던 거죠. 지지율이 쭉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일보 기사 5.7%였나요? 이런 정도까지 내려가면 거의 멘탈 붕괴, 멘붕 상태가 되는 거죠. 김종인 대표가 처음 야권 통합 얘기를 했을 때 상대당에 대한 예우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진정한 통합 의지가 있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더라면 훨씬 더 그렇습니다. 성숙한 태도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권 내지 상대방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분은 아니에요. 좀 이제 거칠죠. 이렇게 툭툭 뭐 상대방의 심리적인 변화 또 예의 이런 건 뭐 별로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국민의당 내부의 큰 손들 의견들이 쫙쫙 갈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당의 지지율의 대부분은 그냥 안철수 1인 정당. 이번에 또 철수를 하면 삼진 아웃되는 겁니다. 탈당을 하지 않을까. 천정배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안철수와 같이 가기 힘들 것이다. 뿌라 정당이다. 3당 체제가 되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 1당 체제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야권은 전멸할 것이다. 국민의당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 안철수 대표는 김종인 대표가 얘기하기로는 뭐 절제심을 잃은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사실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감정적인 언사를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 당이 그렇게 쭉 안철수 대표 생각대로 따라주면 좋겠는데 국민의당 내부의 큰 손들 사이에 의견들이 쫙쫙 갈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큰 손은 뭐 김한길, 천정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정당의 지지율의 대부분은 그냥 안철수 한 사람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요. 안철수 1인 정당이라고 감히 평가를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걸로 보고요.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다시민주주의 포럼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고요. 다시민주주의 포럼이란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과거 원로인사들, 한환상 교수, 그렇습니다. 이만열 교수 이런 분들. 한환상 교수는 이제 사쿠라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또 이제 손호철 교수가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안철수 의원이 하자는 것은 그렇게 하면 3당 체제가 되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 1당 체제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야권은 전멸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압박을 하고 있죠. 참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참 괴로운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사방이 적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바깥만 적인 게 아니라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적대감을 느끼는 거고 심지어 당 내부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적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뿌리가 다르다는 것, 뿌리가 차이가 난다는 것, 이런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천정배, 김한길 두 분 같은 경우에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박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사석에서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 했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내가 80년에 광주에 있었다면 나도 총을 들고 도청에 들어가서
총을 쐈을 거다. 천정배 의원이 그런 사석에서 했던 게 말이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이제 김한길 의원도 아버님이 사회당 당수를 했던 김철 당수 아닙니까? 그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친노, 친문, 무슨 패권주의, 당내의 갈등과 미움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걷더라도 공통의 적이 나타나서 그 적이 굉장한 유세를 부릴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다시 자기의 뿌리를 찾게 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중국의 서한 사건이 전 연상이 되던데, 장학량이 장개석을 감금한, 서한에서 감금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장학량이라고 한 인물이 군벌 출신이긴 하지만 그 아버지 장장님이 일본 관동군이 터뜨린 폭탄에 의해서 폭사시켜서 죽은 그 아들인데, 당시 국민당과 모택동군 둘이 서로 아무리 갈등하고 내전을 치르는 상황이었더라 할지라도 일본 관동군이 쳐들어오니 국공합작을 만들어낸 그런 장학령의 심정, 이런 게 좀 연상이 됐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이 그 얘기를 되게 재밌게 했어요. 아, 그래요?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한일 사이가 안 좋지만 네.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둘이 연합해 싸워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안철수 의원 국민의당의 지금 처지는 약간은 좀 예고가 돼 있었던 참사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안철수 의원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실 통합이나 연대, 더불어민주당하고 다시 손을 잡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겁니다. 이름이 철수인데 일단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첫 번째 철수를 했고요. 네. 2014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당 만들다가 합당했죠. 김한길 대표하고. 그때 두 번째 철수. 이번에 또 철수를 하면 삼진 아웃되는 겁니다. 세 번째 철수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개인적으로 그만둘 수가 없었던 거고요. 안철수 이번에도 의원의 자기를 쭉 따라와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어떤 잘못은 그때 문재인 대표하고 불화를 일으켜서 탈당했을 때 네. 지금처럼 어떤 그 제3정당을 만들겠다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과 그림을 가지고 과연 탈당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런 것 없이 갑자기 탈당을 했는데 탈당해놓고 보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더라. 지지율이 올라간 김에 그러면 옛날 동지들을 규합해서 다시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이제 그 기본 밑바탕이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어떤 정치력의 미숙, 어떤 그 기획의 부재, 이런 것들이 결과가 이렇게 아주 나쁘게 나올 수 있다. 갈래길에 서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천정배 김한길 의원이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더 이상 안철수 대표랑 같이 하지 않고 뭐 복당을 하든 뭐 탈당을 하든 이런 선택을 할 것 같다. 안철수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안철수 대표를 설득해서 호남에서 경쟁하되 수도권에서 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될지. 일단 저는 설득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성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 차례나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자존심이 저는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초엘리트인데 네. 자신이 그려놓은 길, 자신의 프레임 이걸 벗어나는 건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설득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경우에 천정배와 김한길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김한길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앉혀놓고 옆에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했던 국민저항체를 통합적 국민저항체. 네,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의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하는 이야기를 보고 둘이 같이 갈 수 없겠구나.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내일 모레 뭐 이렇게 단시간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탈당을 하지 않을까. 천정배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오히려 그쪽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와 같이 가기 힘들 것이다. 네. 그 동교동 그러니까 권노갑 고문하고 이제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의 거치도 주목이 됩니다. 이분들이 그 야권 통합, 야권 연대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요. 또 야권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 국민의당으로 일단 들어갔는데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통합 연대 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통합과 연대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같이 그냥 매도가 돼버리는. 그게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동교동계 내부에서 대책회의를
한 장면이 좀 포착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철수 대표가 이제 끝까지 통합연대를 거부할 경우에 네. 이분들도 그 당에서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김한길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도 왜 지금 거기 가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역시 이제 야권의 통합과 연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꼭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아무튼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요. 그다음에 호남의 현역 의원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원외 출마자들 이분들 정도만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일치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명분도 빼앗겼고 이제 통합과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당에 계속 있을 명분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분리가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정치 집단이나 정치인들을 분석할 때 그분들의 이제 그 명분을 들어줘야 되지만 그 배경에 깔려 있는 이해관계를 좀 차분하게 살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천정배, 김한길, 권노갑, 박지원 이런 분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안철수 대표와 지금 국민의당 핵심부하고는 좀 상당히 틈이 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당 네 분의 결말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어쨌든 국민의당이라는 당은 존재하며 그 당이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해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쭉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 바뀔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이렇게 의미 있는 유의미한 3당 경쟁 구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야권의 지지자들이 어느 쪽으로 갈래를 타줄 것인가 이게 궁금해요. 일단 호남 민심이 어떻게 형성될지 봐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절반이라도 차지할 수 있다면 호남에 28개죠. 절반이면 14개 정도가 되니까요. 지금 비례까지 하면은 비례가 6석 정도 된다고 치면 잘하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이제 버텨주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교섭단체까지 만들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그 덕분에 수도권하고 중부권에서 야권이 대참패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방송에 나와서 한 2차례 정도 골든크로스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면 전혀 다른 이제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는 지금 그런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 아닌가요? 아직 호남은 그렇게까지 눈에 확 들어오도록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는 아직도 국민의당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체감되는 것과 실제 여론조사 나오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체감은 아직도 국민당이 좀 센데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뭐 갤럽이나 이런 걸 보면 이미 뒤집어졌죠. 비등하거나 뒤집히거나. 뒤집어졌죠. 그런 현상이 좀 더 가속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호남이 어떻게 달라진다.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은 수도권의 야권 지지층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건가 하는 건데 지난 19대 총선 때 5% 이내의 격차로 승부가 갈린 곳이 전국적으로 24곳인가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뭐 수도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5% 이내의 격차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느냐. 국민의당 지지율이 호남은 별도로 하더라도 5% 이하가 되면 과연 유의미한 3자 구도가 되는 건가.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거꾸로 또 일종의 매기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원래 안철수 의원이 매기 효과라는 말이 있었어요. 전혀 다른 매기가 와서 기존에 침체되어 있고 타성에 젖어 있는 야권 지도자들에게 매기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좀 더 생기 있고 발랄한 그런 야권의 문화를 만들어 달라라는 주문을 이제 안철수 의원에게 하곤 했는데 오히려 말하자면 5% 이하의 만일 그런 지지를 갖는 국민의당이 있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야권에 야권 지지층에게 일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야권 지지층이 더욱더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매기 효과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닌가.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대단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측면만 보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도 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뭐 양면을 좀 다 봐야 되니까 의석수를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제 제가 최근에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 영남 의석이 이제 65석 정도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8, 이 정도 다 차지하고요. 충청권을 현재 한 3분의 2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자민련 등 충청 지역 세력도 없죠. 그 세력까지 다 여당에 있으니까요. 충청을 3분의 2 정도 가져간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의석, 지금 득표율,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이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도권이 122석으로 전체 지역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요. 여기서 새누리당이 3분의 1만 차지해도 155석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워낙 영남에 이제 의석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다음에 혹시 수도권을 야당하고 반반씩 가져간다 하면 새누리당 의석수가 170 몇 석으로 나오고요.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에 근접하는. 그렇습니다. 근접하는 거고요. 수도권에서 여당이 3분의 2 정도를 가져간다 그러면 200석에 육박하는 숫자가 생각보다 쉽게 나옵니다.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이제 그 산수죠. 뭐 복잡한 수학도 아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김혜겸 기자 설명하신 대로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절박감이 야권 성향 지지자들을 이제 투표장으로 불러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 수도권에서 여당이 3분의 1만 차지해도 과반 의석을 가뿐히 넘는다. 이건 뭐 좀 차가운 현실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씩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 두 가지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그리고 야권 통합 말고 앞으로 약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출렁일 만한 변수들, 사안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 변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한때 별명이 선거의 여왕이었죠. 최근에 잘 안 보이는데 뭐 그냥 이 상태로 총선을 맞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 이제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당에서 공천 파동이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대구에 이른바 비박 의원들을 공천해서 배제할 경우에 대구 경북에서 뭔가 여당 내부에 이제 혼란이 벌어지고 그게 수도권까지도 북상할 가능성. 두 가지가 아니고 사실상 뭐 하나의 변수일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야권보다는 여권에서 뭔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여권의 변수가 별로 크지 않다 하는 쪽에 좀 무게가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얼마 전에 김무성 대표가 정두원 의원에게 이른바 비박 의원 40여 명 학살설을 이야기를 했다가 굉장히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공개 사과하고 김무성 대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거짓말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거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친박 의원들이 그 정도로 하고 덮고 또 넘어가자.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여당 참 무섭다. 만일 야당의 어느 대표가, 저런 일이 있었으면 저는 그만둬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만큼 여당의 어떤 복원력이랄까,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라고 한 점에 있어서, 그 새누리 공천 파동이 야권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지금 반을 훨씬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야권이 분열돼 있고 그리고 야권이 제대로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걸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뭔가 될 것 같다라고 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변수라면 변수가 아닐까. 한 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시계는 이제 뭐 유럽의 안정된 국가에 비해서 한 10배 빨리 간다, 뭐 그런 비유가 있듯이
한 뭐 1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뭐, 우린 또 북한 변수가 그러니까요. 돌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제부터 한미 그렇습니다. 군사훈련 최대 규모로 그 시작을 했잖아요. 또 이제 예측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도 지금 최근에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데 저게 어떤 식으로 불거질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돌발 변수가 한 두세 차례는 더 우리한테 물결처럼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올 때마다 저희가 하나씩 또 더 짚어보죠. 김부엽의 더 정치, 야권 통합 문제를 짚어본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